게으른 아들. 작은 마을에 게으른 아들을 둔 아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늙고 병들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된 아버지는 종일 빈둥빈둥 놀기만 하는 아들이 걱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아내가 이제 그만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자고 말했습니다. 아, 언제 줘도 줄 건데 한 미천 떼주면 저도 저 살 길을 찾지 않겠소? 하지만 제 손으로 단돈 10원이라도 돈을 벌어보기 전에는 땡전 한 푼 물려주지 않겠다는 아버지의 결심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내는 그 완고한 남편 몰래 아들한테 돈다발을 건넸습니다. 아무 소리 말고 네가 번 돈이라고 해라. 아들은 내키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간곡한 당부를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이거 제가 일해서 번 겁니다. 당연히 기뻐할 줄 알았던 아버지는 말없이 돈을 화롯불에 던져버렸습니다. 아들은 돈이 타는 것을 바라보며 애가 탔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그 길로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를 악물고 공사장을 전전하며 막노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땀 흘려 일한 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 난생 처음 귀중한 노동의 대가를 손에 쥔 그는 아버지를 떠올리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 오랜만에 아들을 본 어머니는 달려와 아들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아이고 내 아들. 어이구 얼굴 좀 보자. 어이구 우리 아들. 응? 세상에 얼굴이 이게 뭐니? 아들은 화병으로 쓰러진 아버지 앞에 자랑스럽게 돈을 내놓았고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습니다. 아버지, 공사판에서 벽돌을 나르고 번 돈입니다. 아이고 내 아들 장하다. 아이고. 기뻐하는 어머니와 달리 아버지는 이번에도 돈을 화로에 던져버렸습니다. 아들은 깜짝 놀라 화로 속의 돈을 황급히 꺼냈습니다. 아버지 너무하십니다. 이 돈을 버느라고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십니까? 아버지는 그제서야 아들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정말로 네가 노력해서 네 손으로 번 돈을 가지고 왔구나. 돌아와줘서 고맙다, 아들아. 아버지는 스스로 세상을 헤치고 살아갈 수 있는 아들이 되어 자기 자리로 돌아올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던 것입니다. 빛나는 배려. 일본의 한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지병이 있고 척추가 좋지 않았지만 일할 수 있는 만큼만 하자고 생각하고 조그만 점포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지 장사가 너무 잘 돼 트럭으로 물건을 공급할 정도로 매출이 쑥쑥 올랐습니다.
바쁘기도 하고 힘도 들었지만 가게를 찾아주는 손님들이 고마워 더욱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옆집 가게에 앉아있는 아주머니의 한숨 어린 표정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고 보니 앞집도 사정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른 가게는 파리만 날렸습니다. 그때 그녀는 남편에게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우리 가게가 너무 잘 되고 보니 이웃 가게들이 문을 닫을 지경이에요. 이건 우리의 바라는 바가 아니고 하나님 뜻에도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남편은 그런 아내를 자랑스러워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지지해 주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가게 규모를 더 축소하고 손님이 오면 이웃 가게로 보내주곤 했습니다. 손님, 죄송합니다. 저희 가게에 찾으시는 물건이 없네요. 저 가게에 한번 가보세요. 그 결과 바빠서 눈코 뜰 새 없던 부부는 시간이 남게 되었고 평소 관심 있었지만 시도하지 못했던 글쓰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소설을 신문에 응모하여 당선되었고 가게에서 번 돈보다 몇백 배의 부와 명예를 얻었습니다. 그 글이 바로 빙점이라는 소설입니다. 그것은 미우라 아야코, 그녀의 빛나는 배려 덕분이었습니다. 귤을 세는 아버지. 주택가 골목 끝에 과일 가게가 하나 있었습니다. 가게에는 탐스러운 과일이 수북했습니다. 주인이 배달 간 사이 아들이 가게를 지키고 있을 때 승용차 한 대가 가게 앞에 멈춰 섰습니다. 어서 오세요. 뭘로 드릴까요? 승용차에서 내린 부부는 낱개로 내놓은 귤을 하나 먹어본 뒤 한 상자를 주문했습니다. 아들은 냉큼 귤 상자를 들어다 트렁크에 실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그러나 차가 막 출발하려 할 때 누군가 다급하게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과일 가게 주인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귤 상자 좀 확인 잠깐만 하겠습니다. 무슨 일이죠? 부부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주인은 트렁크에서 귤 상자를 꺼내 가게 안으로 도로 들여갔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제대로 팔았는데. 시간이 지체되는 게 싫어 불쾌하기도 하고 계산이 잘못됐나 싶어 궁금하기도 한 부부가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상자를 열어 귤을 바닥에 쏟은 주인은 상자에서 상한 귤들을 가려내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이런 5개가 골았군요. 주인은 다른 상자에서 성한 귤 5개를 골라 상자에 채워놓고는 아들을 나무랐습니다. 상자째 판다고 그냥 들여서는 안 된다. 이건 우리 가게 귤이야. 아, 예, 아버지. 주인은 귤 상자를 다시 차에 실은 뒤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다고
정중히 사과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아들은 그 뒤로 귤을 상자째 팔게 될 때면 아버지가 했던 대로 일일이 살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 가게에서 과일을 상자째 산 손님들은 바닥이 드러날 때까지 기분 좋은 과일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도둑 수업. 어린 시절 우리 옆집에는 한쪽 팔이 없는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12살쯤 되는 아이였습니다. 우리가 학교에 가는 시간이면 그 아이는 언제나 옥상에 올라가 우리 집 앞마당을 내려다보거나 등굣길에 제잘되는 아이들을 구경하곤 했습니다. 그 모습이 안쓰러워 말이라도 걸라치면 그 앤 고개를 푹 숙이고 달아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옥상 위에 아이를 발견한 나는 아빠에게 말했습니다. 저엔 팔이 없대요. 그래서 학교도 못 다니고 집에만 있는 거래요. 저런 딱하구나. 아마 그날 저녁이었을 겁니다. 아빠가 갑자기 창고에 버려둔 낡은 책상을 드러내 부러진 다리를 붙이고 마당 한가운데 전깃줄을 연결해 전등까지 켜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부터 여기서 공부하자. 이제 아빠가 우리 딸 과외 선생님이다. 네, 나는 무슨 영문인지도 모른 채 아빠가 만든 뜨락 교실에 학생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큰 소리로 읽어보아라. 그날부터 나는 눈이 오거나 비가 오는 날을 제외하고는 매일 1시간씩 교과서를 읽고 동화책도 읽었습니다. 아빠가 그 별난 수업을 그만둔 건 옆집 아이가 이사를 가던 날이었습니다. 퇴근길에 이삿짐 트럭을 본 아빠가 물었습니다. 옆집 아이 이사 가니? 네, 그런데 왜요? 그래. 다른 데 가서도 공부를 계속하면 좋을 텐데. 나는 아빠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옆집 아이의 이사에 왜 그리도 깊은 관심을 보이는지 궁금했지만 끝내 말을 아끼셨습니다. 내가 아빠의 그 깊은 뜻을 알게 된 건 세월이 흘러 강산이 2번쯤 바뀌고 난 뒤였습니다. 어느 날 소포 하나가 집으로 배달됐습니다. 알 수 없는 이름, 알 수 없는 주소. 아빠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소포를 뜯었습니다. 그 속에는 동화책 한 권과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20여 년 전 옆집에 살았던 외파리 소녀를 기억하시는지요? 그때 따님에게 읽어주시던 동화가 얼마나 재미있었던지 날마다 옥상에서 도둑 수업을 했었답니다. 그 도둑 수업으로 희망을 얻어 이사 후 검정고시를 치고 대학까지 마친 뒤 얼마 전 동화 작가가 되었다는
외파리 소녀의 편지였습니다. 아빠는 그날 밤 배달된 한 권의 동화책을 읽고 또 읽으며 밤을 지새우셨습니다. 동전 100원. 그녀는 흰옷을 입은 간호사입니다. 하지만 이제 겨우 어설픈 티를 벗은 풋내기인데다 돌봐야 될 이들은 하나같이 성한대라고 넘는 나환자들이었습니다. 그녀에겐 힘겨울 때마다 용기를 주는 물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100원짜리 동전입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참 열심히 일했습니다. 근무 시간 외에도 틈만 나면 이 환자 저 환자 밥을 떠먹이고 손톱이며 머리도 깎아주고 아무도 시키지 않는 일을 찾아내 기꺼이 해냈습니다. 늘 잠이 모자라고 밤이 짧았지만 누가 보거나 보지 않거나 그녀는 추가 근무를 계속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에겐 밥을 떠먹여드리고 머리가 긴 할아버지는 머리도 깎아드렸습니다. 할머니, 머리 이쁘게 깎으려면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계세요. 노인들은 이 헌신적인 간호사에게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습니다. 아유, 복댕이여. 아유, 아들 있으면 며느리 삼을 텐데, 아유, 아까워. 무리해서 몸살이 난 적도 있지만 꼭 이런 일까지 해야 하나 회의가 들 때도 없지 않지만 작은 정성 하나에도 고마워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보면 그런 마음은 어느덧 봄날 눈 녹듯 녹고 맙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점심시간이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식당으로 찾아와 그를 불러냈습니다. 왜요, 할머니? 어디 불편하세요? 필요한 게 있겠거니 하고 따라 나간 그녀의 손에 할머니는 행여 놓칠세라 흘릴세라 꼭 쥐고 있던 때 끼고 땀에 절은 100원짜리 동전 한 잎을 가만히 쥐어주었습니다. 맛있는 거 사 먹어. 내가 하도 고마워서 주는 거야. 할머니, 이런 건 안 주셔도 괜찮은데. 사양하는 그녀에게 화까지 내가며 한사코 쥐어준 100원짜리 동전 하나. 그것은 그녀가 첫마음을 잃을 때마다 그녀를 잡아주고 세워준 희망의 마스코트이며 영양제였습니다. 따뜻한 조약돌. 6학년 땐가 몹시도 추웠던 겨울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말없이 사라지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반 친구들로부터 이유 없이 따돌림을 받던 아이는 늘 그렇게 혼자 굶고 혼자 놀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아이가 다가와 쪽지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은하야, 우리 집에 놀러 갈래? 그 애와 별로 친하지 않았던 나는 좀 얼떨떨했지만 모처럼의 제의를 차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수업 끝나고 보자. 그날따라 날이 몹시 추웠습니다.
발가락이 탱탱하게 얼어붙고 온몸이 오그라드는 것 같았지만 한참을 가도 그 애는 다 왔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추워. 도대체 어디까지 가는 거지? 괜히 따라 나섰다는 후회가 밀려오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치밀기 시작할 때쯤 그 애가 멈춰 섰습니다. 다 왔어. 저기야, 우리 집. 그 애의 손끝에는 바람은커녕 한방눈 무게조차 지탱하기 힘들어 보이는 오두막 한 채가 서 있었습니다. 퀴퀴한 방 안엔 아픈 어머니와 어린 동생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안하구나. 내가 몸이 안 좋아. 어쩌지 대접도 못하고. 내가 마음을 풀고 동생들과 놀아주고 있을 때 품팔이를 다닌다는 그의 아버지가 돌아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딸이 친구를 다 데려왔네. 그의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친구를 데려온 적이 없는 딸의 첫 손님이라며 날 반갑게 대했고 동생들과도 금세 친해져 즐겁게 놀았습니다. 날이 저물 무렵 내가 그의 집을 나설 때였습니다. 갈게. 또 올 거지? 응. 그때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얘야, 잠깐만 기다려라. 가려는 나를 잠시 붙잡아 놓고 부엌으로 들어간 그의 아버지가 얼마 뒤 무언가를 손에 감싸준 채 나왔습니다. 이거 줄게 이거밖에 없구나. 그의 아버지가 장갑 낀 내 손에 꼭 쥐어준 건 그것은 불에 달궈 따뜻해진 돌멩이 2개였습니다. 하지만 그 돌멩이 2개보다 더 따뜻한 것은 그 다음 내 귀에 들린 한마디 말이었습니다. 집에 가는 동안은 따뜻할 게다. 잘 가거라. 잘 가. 안녕. 그래. 학교에서 보자. 안녕히 계세요. 나는 세상 그 무엇보다 따뜻한 돌멩이 난로를 가슴에 품은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외딴 산골 오두막에 농사짓는 아버지와 딸 하나, 아들 2, 3남매가 살았습니다. 이 집은 3남매 중 1명만이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가난한 살림이었습니다. 고민 끝에 가족들은 냄비를 돌려 학교에 갈 사람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특별한 추첨 결과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행운은 둘째에게 돌아갔습니다. 에이씨. 약속대로 네가 학교에 가는 거다. 미안해, 누나. 학교는 개울 건너에 있었습니다. 둘째는 누나와 동생에 대한 미안함에 보답하려는 듯 누구보다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여름이 오고 장마가 찾아왔습니다.
장대비에 물이 불어 개울은 급류로 변해버렸고 소년이 학교에 가려고 나갔을 땐 벌건 황톳물이 징검다리마저 다 삼킨 뒤였습니다. 바로 그때 아버지가 다가와 발만 동동 구르는 아들을 등에 업고 개울을 건넜습니다. 우리 아들 많이 컸구나. 아버지는 어느새 부쩍 자라 무거워진 아들이 미덥고 기특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시름시름 앓던 아버지가 몸져 누웠습니다. 누나와 동생은 아침 일찍 돈을 벌러 나가고 둘째가 병수발을 들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결석하는 게 싫었지만 아픈 아버지를 집에 혼자 두고 갈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픈 몸으로도 한사코 아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는 것만을 걱정하였습니다. 난 괜찮다. 어여 학교 가야지. 아들은 한참을 궁리한 끝에 아버지를 업고 개울 건너 학교로 향했습니다. 그 여름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아버지를 등에 업은 채 말입니다. 교실 한켠 햇볕이 잘 드는 창가에서 온종일 아들을 지켜본 아버지는 그 하루가 힘겨웠지만 마냥 행복했습니다. 100번째 손님. 점심한때 바글대던 국밥집에 손님이 뜸해진 오후 시간이었습니다. 주인이 한숨 돌리고 신문을 뒤적이고 있을 때 가게 문이 열리고 한 할머니와 떼국이 줄줄 흐르는 한 아이가 들어섰습니다. 저 쇠머리 국밥 한 그릇에 얼마나 하나요? 할머니는 엉거주춤 앉은 채로 허리춤에서 돈주머니를 꺼내 헤아린 뒤 국밥 한 그릇을 주문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한 그릇. 할머니는 뚝배기를 손자가 앉은 쪽으로 밀어 놓았습니다. 소녀는 침을 꼴깍 삼키며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점심 정말 먹었어? 그럼 어서 먹어라. 할머니가 깍두기 한 점을 입에 넣고 오물오물 씹고 있는 동안 소녀는 국밥 한 그릇을 마파람에 개눈 감추듯 먹어치웠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주인이 두 사람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오늘 참 운이 좋으십니다. 할머니가 우리 집에 100번째 손님이에요. 저희 가게는 100번째 손님에게는 돈을 받지 않거든요. 주인은 돈을 받지 않고 할머니에게 국밥 한 그릇을 말아주었습니다. 얼마 후 할머니와 손자가 또 국밥집에 들렀습니다. 할머니는 이번에도 국밥을 한 그릇만 주문했고 두 사람을 알아본 주인은 또 한 번 100번째 손님의 행운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남짓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무심코 창밖을 보던 주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국밥을 먹으러 왔던 그때 그 소년이 국밥집 길 건너에 쪼그리고 앉아 뭔가 헤아리고 있었습니다. 국밥집에 손님이 들어갈 때마다 돌멩이 하나씩을 동그라미 안에 넣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점심시간이 다 지나도록 돌멩이는 50개를 넘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급해진 주인은 단골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자네 바쁘지 않으면 여기 국밥 한 그릇 먹으러 오라고. 오늘은 공짜야. 공짜. 그렇게 동네방네 전화를 걸고 나자 국밥집에는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82, 83, 84. 소년의 셈이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99개의 돌멩이가 동그라미 속으로 들어갔을 때 소년은 황급히 할머니 손을 이끌고 국밥집으로 들어섰습니다. 할머니, 이번에는 내가 사드리는 거야. 진짜로 100번째 손님이 된 할머니는 따뜻한 쇠머리 국밥 한 그릇을 대접받고 소년은 할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깍두기만 오물거렸습니다. 아, 여보, 저 아이도 한 그릇 줄까요? 국밥집 주인 아주머니가 아저씨에게 속삭였습니다. 쉿! 저 아인 지금 먹지 않고도 배부른 법을 배우는 중이잖소. 후룩후룩 국밥을 맛있게 먹던 할머니가 손자에게 말했습니다. 좀 남겨주랴? 하지만 소녀는 배를 앞으로 쑥 내밀고 말했습니다. 아니, 난 배불러. 이거 봐, 할머니. 그날 이후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밥집에 손님이 몰려들어 정말로 날마다 100번째 손님, 200번째 손님이 생겨난 것입니다. 꼴찌하려는 달리기. 어느 해 가을 지방의 한 교도소에서 재소자 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다른 때와는 달리 20년 이상 복역한 수인들은 물론 모범수의 가족까지 초청된 특별 행사였습니다. 운동회 시작을 알리는 소리가 운동장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본인은 아무쪼록 오늘 이 행사가 탈없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가족과 격리됐던 재소자들에게도 무덤보다 더 깊은 마음의 감옥에 갇혀 살아온 가족들에게도 그것은 가슴 설레는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미 지난 며칠간 예선을 치른 구기 종목의 결승전을 시작으로 각 취업장별 각축전과 열띤 응원전이 벌어졌습니다. 달리기를 할 때도 줄다리기를 할 때도 어찌나 열심인지 마치 초등학교 운동회를 방불케 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응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잘한다, 내 아들. 잘한다, 내 아들. 여보, 힘내요, 힘내. 뭐니 해도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부모님을 등에 업고
운동장을 한 바퀴 도는 효도관광 달리기 대회였습니다. 그런데 참가자들이 하나둘 출발선상에 모이면서 한껏 고조됐던 분위기가 갑자기 숙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푸른 수의를 입은 선수들이 그 쓸쓸한 등을 부모님 앞에 내밀었고 마침내 출발 신호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온 힘을 다해 달리는 주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들의 눈물을 훔쳐주느라 당신 눈가에 눈물을 닦지 못하는 어머니, 아들의 축 처진 등이 안쓰러워 차마 업히지 못하는 아버지. 교도소 운동장은 이내 울음바다로 변해버렸습니다. 아니, 서로가 고린 지점에 조금이라도 늦게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 듯한 이상한 경주였습니다. 그것은 결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의 레이스였습니다. 그들이 원한 건 1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해서 함께 있는 시간을 단 1초라도 연장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등. 결혼식을 며칠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식구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나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말로 아버지의 가슴에 평생 낫지 않을 피멍을 들게 만들었습니다. 제발 큰아버지 손잡고 들어가게 해주세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오빠한테 뺨을 맞았지만 나는 막무가내였습니다. 가뜩이나 집안이 기우는데 등이 굽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식장으로 걸어 들어가기는 정말이지 싫었습니다. 걱정 말그래. 안 그래도 허리가 쑤셔서 그날은 식장에도 못 간다. 시집 가는 딸 마음 상할까봐 아버지는 거짓말까지 하셨습니다. 나는 그 아버지의 아픈 속을 알면서도 결국 결혼식장에서 큰아버지 손을 잡고 입장하는 불효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나도 자식인지라 골방에 틀어박혀 소주잔을 기울이고 있을 아버지를 떠올리며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몇 번이고 다짐했습니다. 아버지 가슴 속에 눈물 얼룩을 지워드리지 못한 채 세월이 흘러 아이를 갖게 됐을 때 시집살이에 입덧까지 하면서도 시어머니한테는 내색도 못하고 하루하루가 고역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장에서 돌아오던 나는 동네 어귀에서 내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모자를 푹 눌렀었지만 작은 키에 굽은 등, 그리고 걸음걸이가 분명 친정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 나도 모르게 눈을 질끈 감고 아버지가 아닐 거라고 중얼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퇴근하는 남편이 큼직한 보따리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저 아래 가게 아줌마가 주던데? 순간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한
느낌이 전해졌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채취가 묻어있는 보따리였습니다. 예감대로 보따리 속에는 아버지의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한나는 전국장이고 한나는 겉절이대. 배골치 말고 맛있게 묵으라. 시어른들 볼까봐 집에도 못 오시고 아버지는 전국장 보따리를 가게집에 전하고 가신 것이었습니다. 전국장엔 아버지의 짜고 쓴 눈물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우유 한 병. 모두가 가난했던 시절 변두리 허름한 자취방에 의대생이 살았습니다. 학비는커녕 끼니조차 해결하기 힘겨웠던 청년은 고민 끝에 아끼는 책 몇 권을 싸들고 험 책방을 찾아갔습니다. 고학생의 주머니 사정을 잘 알고 늘 헌책을 돈으로 바꿔주던 책방 주인은 그날따라 병이 나서 문을 닫고 없었습니다. 그냥 돌아설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던 그는 너무나 허기지고 피곤해 물이라도 얻어 마시려고 옆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집을 보던 어린 소녀에게 사정을 말한 뒤 뭐든 먹을 것을 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무척 미안해하며 먹을 것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물이라도 좀 주겠니? 소녀는 아무런 의심 없이 부엌으로 가서는 아마도 제 점심이지 싶은 우유 한 병을 들고 나왔습니다. 의대생은 소녀에게 부끄럽고 미안했지만 너무 허기져 있던 터라 우유를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그 후 몇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소녀의 어머니가 병에 걸려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소녀는 중병에 걸려 몇 번이나 의식을 잃고 수술까지 한 어머니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고 지켰습니다. 그 극진한 사랑이 약이 된 것인지 어머니는 기적처럼 깨어났습니다. 퇴원을 하는 날 소녀는 어머니가 건강을 찾게 되어 말할 수 없이 기뻤지만 엄청난 병원비가 걱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퇴원 수속을 위해 계산서를 받아들었을 때 소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입원비와 치료비 모두 합쳐서 우유 한 병 이미 지불되었음. 지난날 힘없이 소녀의 집에 들어와 마실 것을 청하던 그 고학생이 어엿한 의사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우유 한 병. 그 시절 배고픈 고학생에게 그것은 그냥 우유가 아니었습니다. 밥이며 희망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생일. 아침 햇살이 콘크리트 바닥에 얼굴을 비비는 시간, 어느 순댓국집에 한 여자아이가 안못 보는 어른의 손을 이끌고 들어섰습니다. 너절한 행색, 쾌쾌한 냄새, 주인은 한눈에 두 사람이 거린임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주인은 언짢은 얼굴로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봐요. 아직 개시도 못했으니까 다음에 와요. 혹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까봐 염려돼 내보내려 했지만 아이는 아무 대꾸 없이 남자를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리고는 거저 먹으려는 게 아니라는 듯 구겨진 지폐와 동전을 한 주먹 꺼내놓고 주문했습니다. 저 아저씨, 여기 순댓국 2그릇 주세요. 계산대에 있던 주인은 손짓으로 아이를 불렀습니다. 얘, 잠깐 이리 와볼래? 아이가 쪼르르 주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미안하지만 지금은 음식을 팔 수가 없구나. 거긴 예약 손님들이 앉을 자리라서. 잔뜩 주눅든 이 아이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아저씨, 빨리 먹고 갈게요. 오늘이 우리 아빠 생일이에요. 아이는 잔뜩 움츠려든 채 주머니를 여기저기 뒤져서 한 주먹의 동전을 꺼내 보였습니다. 그래. 그럼 저 끝자리에 가서 앉을래? 주인은 화장실이 바로 보이는 끝자리로 자리를 옮긴 부녀에게 순댓국 2그릇을 갖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계산대에 앉아 물끄러미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빠, 내가 소금 넣어줄게. 기다려. 아이는 소금통 대신 제 국밥 그릇에서 순대며 고기들을 건져내 아빠의 그릇에 가득 담은 뒤 소금으로 간을 맞췄습니다. 아빠, 이제 됐어.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순댓국이야. 볼이 간장 종지처럼 푹 패인 아빠는 손을 떨면서 국밥 한 수저를 떴습니다. 손을 떨면서 국밥 한 수저를 떴습니다. 수저를 들고 있는 아빠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주인은 마음이 찡해졌습니다. 아, 맛있다. 음식을 먹고 난 아이는 아빠 손을 이끌고 계산대로 와서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넉 장과 동전 한 움큼을 꺼내 놓았습니다. 주인은 1,000원짜리 2장만 받고 나머지를 다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밥값은 2,000원이면 된단다. 재료 준비가 덜 돼서 맛있게 못 말았거든. 아이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저씨. 고맙긴. 아깐 내가 미안했다. 주인은 애써 웃으며 아픔을 감추는 아이와 서글픈 아빠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초록 손수레. 아버지는 시장의 환경미화원입니다. 낡은 손수레 하나에 엄마와 자식 셋, 무거운 짐을 싣고 평생 끌어오신 아버지는 시장통 너저분한 쓰레기들을 참 열심히 치우셨습니다. 언젠가 몹시도 더웠던 여름날, 나는 쓰레기로 가득한 수레를 끌고 땀을 뻘뻘 흘리며 언덕을 오르시는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나는 주저없이 달려가 언덕 끝날 때까지 수레를 밀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나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대하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얘야. 자, 이거 받아라. 땀내 나는 동전 몇 개를 내 손에 쥐어준 뒤 아버지는 가셨습니다. 아버지의 그 모습이 얼마나 쓸쓸해 보이던지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왜 아버지가 나를 모른 채 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오신 아버지는 내게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괜히 친구들한테 기죽을 테니 앞으로는 아버지를 봐도 아는 채 말거라. 그 순간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부끄럽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어야 하는데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얼마 후 피로에 지친 몸으로 쓰레기를 치우던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아버지의 분신이나 마찬가지였던 초록 손수레가 망가지고 아버지도 오랜 시간을 병원에서 누워서 지내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입원해 계시는 동안에도 하루라도 빨리 일어나려고 재활치료를 열심히 하셨습니다. 아버지, 조금만요. 조금만 더요. 나는 아버지의 곁에서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마침내 아버지는 병석을 털고 일어나셨습니다. 병원 문 앞엔 퇴원 소식을 전해 들은 시장통 환경미화원 아저씨들이 모두 나와 계셨습니다. 어느새 말끔하게 수리된 초록 손수레와 함께 말입니다. 집 나간 아들. 작은 산골 마을에 한 농사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시꾸라곤 12살 난 아들과 황소 한 마리가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밤 농사꾼은 한 일로 아들을 심하게 나무랐습니다. 가슴은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아들의 종아리에 회초리를 대고 말았습니다. 아야, 아파요. 또 이런 일이 있을 땐 아주 혼날 줄 알아. 아주 그땐 쫓아낼 거야. 아버지는 아들을 엄하게 나무랐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자초지종을 알아보기도 전에 종아리부터 때린 아버지가 미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원망스러운 마음이 누그러지지 않아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농사꾼은 해가 중천에 뜨도록 보이지 않는 아들을 깨우러 갔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이 녀석이 몇 시인데 아직까지? 아니? 아들의 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들이 그만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날부터 그는 만사를 제쳐두고 사방팔방 아들을 찾아다니며
만나는 사람마다 아들을 보지 못했냐고 물었습니다. 너 우리 덕배 못 봤냐? 형님, 우리 덕배 못 봤어. 아버지는 목 놓아 울며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아들을 아무것도 아닌 일로 야단을 친 자신이 후회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찾아다녀도 아들의 행방은 오리무중이었습니다. 며칠 후 아버지는 뭔가를 결심한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시내 중심가의 유명 상점으로 가서 그 앞에다 큰 광고판을 세웠습니다. 광고판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덕배야, 사랑한다. 집으로 돌아오너라. 내일 아침 여기서 만나자. 다음 날 아침 그는 떨리는 마음으로 광고판을 세운 상점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광고판 앞에는 뜻밖에도 덕배라는 이름을 가진 소년이 7명이나 와 있었습니다. 모두가 가출한 아이들이었습니다. 그 중엔 종아리 몇 대 맞은 게 억울해 아버지를 버리고 집을 나갔던 그의 아들 덕배도 있었습니다. 덕배야! 다른 아이들 틈에서 차마 나오지 못하고 있던 덕배가 빼꼼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빠! 덕배야, 이 녀석아!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아들 덕배는 실망과 부러움이 엇갈린 다른 아이들의 시선을 뒤로 한 채 아버지의 품에 안겼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다리가 불편한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도전도 해보기 전에 지레 포기해버리곤 했던 아들과 그렇게 나약한 아들이 늘 안타까웠던 아버지가 처음 하는 산행이었습니다. 그것은 누가 보기에도 험난한 여정이었습니다. 가파른 길을 오를 때마다 아들은 넘어지고 깨지고 돌부리에 채여 피가 나기도 했지만 산을 오르며 만나게 된 사람들의 격려로 또 아버지가 내민 손을 잡으며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힘을 내라. 조금만 더 가면 정상이야. 응? 정상까지 조금만. 네, 아버지. 아휴, 힘들어. 한 걸음 한 걸음이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의 연속이었지만 아들은 차마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몇 배나 더디고 힘든 길이었습니다. 몇 걸음 가다 물 마시고 몇 걸음 가다 땀 식히고 그러는 사이 모두가 부자를 앞질러 갔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나갔는지 모릅니다. 해가 저물어 갈 무렵에서야 부자는 정상이 코앞에 보이는 곳까지 오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몇 걸음만 더 가면 정상입니다. 기쁨에 들뜬 아들이 젖먹던 힘까지 다 짜내 걸음을 떼려는 순간 아버지가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자, 이제 그만 내려가자. 네? 아, 꼭대기가 바로 저긴데 내려가자고요? 아버지는 땀으로 범벅이 된 아들의 얼굴을 정성스럽게 닦아주며 지금 내려가야 하는 이유를 말했습니다. 아들, 우리는 산에 오르기 위해서 왔지 정상을 밟으려고 온 건 아니야. 네가 만일 지금 정상에 선다면 다시는 이렇게 힘든 산을 오르려고 하지 않을 거야. 아빠랑 다음에 또 같이 산에 올라가는 거야. 알겠지? 그때도 정상을 향해서 다시 도전하는 거야. 아버지의 말을 다 듣고 난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산을 내려왔습니다. 다음번 산행은 어디로 갈지 생각하며 말입니다. 희망의 연. 교도소 어두운 창살 안에 한 남자가 갇혔습니다. 그는 중죄를 지어 종신형을 선고받고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절망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며 살았습니다. 그는 몇 날 며칠씩 말 한마디, 웃음 한 번 흘릴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운동장에서 운동을 할 때였습니다. 연 하나가 육척 담벼락 너머로 떠오르는 게 보였습니다. 저기 좀 봐. 웬 연이지? 연은 바람을 타고 하늘 높은 곳까지 올라갔습니다. 에휴, 연이 우리보단 낫구먼. 그러게, 나도 저렇게 훨훨 좀 날아봤으면 좋겠다. 재소자들의 마음을 실은 연은 교도소 하늘 위를 한참이나 맴돌다가 아침 운동 시간이 끝나자 할 일을 다 했다는 듯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연은 같은 자리에서 떠올라 교도소 하늘을 맴돌았습니다. 도대체 누가 연을 띄우는 거야? 나 참. 연의 비밀이 궁금해진 그는 교도관에게 슬며시 물어보았습니다. 대체 누가 연을 띄우는 겁니까? 무슨 일이죠? 몰랐습니까? 당신 아들이라던데? 예? 자신의 아들이란 말에 그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교도소에 들어올 때 겨우 걸음마를 뗀 철부지였는데 그 아들이 그새 자라 아버지를 향해 뭔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너였구나. 너였어. 그날부터 그의 생활은 달라졌습니다. 기운을 추스르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했으며 진정으로 참회해 형량까지 줄게 됐습니다. 마침내 그가 출소하던 날 교도소 담장 밖엔 어느새 청년이 된 아들이 연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많이 컸구나. 아버지. 감회에 젖어 눈시울이 붉어진 아버지를 아들이 맞이했습니다. 하루가 백날 같은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죄수에게 아들의 연은 한 가닥 지푸라기 같은 희망이었으며 가족의 깊은 사랑을 전하는 무언의 전령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라면. 그는 홀로 7살 난 아들을 키우는 아버지입니다. 아이가 친구들과 놀다가 다쳐서 들어오기라도 하는 날이면 죽은 아내의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 가슴에서 바람 소리가 난다는 사람. 그가 아이를 두고 멀리 출장을 가야 했던 날의 일입니다. 그는 기차 시간에 쫓겨 아이의 아침밥도 챙겨 먹이지 못하고 허둥지둥 집을 나섰습니다. 밥은 먹었을까? 울고 있진 않을까? 차를 타고 내려가는 길에도 영 마음이 놓이질 않았습니다. 그는 출장지에서도 자주 전화를 걸었고 아들은 그때마다 괜찮다고 걱정 말라고 제법 철든 소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불안해서 일을 보는 둥 마는 둥 서둘러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이는 거실 소파에서 곤히 자고 있었습니다. 녀석, 아이고, 누가 업어가도 모르겠네. 잠에 취한 아이를 제 방에 눕힌 뒤 안도감과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와 맥이 탁 풀린 그는 잠자리에 누우려다 말고 깜짝 놀랐습니다. 침대 위에는 퉁퉁 불어터진 컵라면이 이불 밑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이 녀석이. 그는 화가 나서 아들의 방으로 걸어 들어가 다짜고짜 잠든 아들의 엉덩이를 철썩철썩 때렸습니다. 너 왜 아빠를 속상하게 하니? 이불은 누가 빨라고 이런 장난을 치냔 말이야. 아내가 떠난 후 아이한테 매를 댄 건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아이가 볼멘 소리로 말했습니다. 장난친 거 아니야. 이건 아빠 저녁밥이란 말이에요. 아빠가 퇴근할 시간에 맞춰 컵라면 2개를 끓인 뒤 하나는 먹고 아빠 몫은 식을까봐 이불 밑에 넣어두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만 할 말을 잃고 울먹이는 아이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국물은 죄 쏟아지고 반쯤 남아 퉁퉁 불어터진 라면.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라면이었습니다.